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영이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진호는 못 본 척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 TV 볼륨만 높였고 미영이는 보란듯이 통화를 하며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야? 아니 집에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별거 아니고. 그냥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 내가 입을 닫는 게 낫지 싶어서.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너무나 명백하여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대화 소리가 사라진 집은 절간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신경질적인 스마트폰 자판 소리와 의미 없는 TV 소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유령, 그림자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온 식구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지만 식탁에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배달 음식을 받아들고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부딪히는 소리, 비닐 뜯는 소리가 제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과 국은 식탁 위에서 외롭게 식어갔고 저는 그 음식을 꾸역꾸역 혼자 삼키며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그 모욕적인 말들보다 소리 없는 이 냉대가 제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저몄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시체처럼 보냈습니다.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늪처럼 휘감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어른들은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만 홀로 이 작은 방 안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생을 물에 마를 날 없이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고 빨래를 했던 거칠고 주름진 손. 이제 이 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걸까?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들 말대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몰라. 패배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방구석에 구겨지듯 놓여있던 주민 설명회 자료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30년간 매일같이 써온 낡은 가계부들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가계부. 문득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돈 계산 하나는 정말 정확해. 당신이 가계부만 딱 잡고 있으면 우리 집은 절대 망할 일 없어. 남편의 그 말이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되살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가족을 위한 밥상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의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자료와 관리비 고지서들, 그리고 제 낡은 가계부들을 책상 위에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법률 용어와 복잡한 도표들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대신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책을 펴고 마치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을 적듯 재건축 서류에 적힌 비용 항목들을 하나하나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경 이설 비용, 기존 시설물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그 옆칸에는 지난 몇 년간의 관리비. 고지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밤새 찾아 출력한 예산 보고서를 비교하며 숫자를 채워 넣었습니다. 자를 대고 한 줄 한 줄 금을 그어가며 저만의 비교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돋보기의 의지에 깨알 같은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눈은 침침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안 망신이라 불렸던 제 존재를, 뭘 모르는 늙은이라 무시당했던 제 삶의 방식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새벽녘 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재건축 계획서에 적힌 조경 이설 및 폐기 비용 5억 원. 그 숫자가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제 낡은 가계부 2년 전 4월 7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손글씨로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지 환경 개선 특별 관리비 5만 원 출금 마이너스 왕벚나무 30그루 식재. 당시 분여회에서 아파트 단지가 너무 삭막하다며 세대마다 5만 원씩을 더 걷어 화단 전체를 새로 꾸몄던 일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우리 주민들의 돈을 거둬 심은 그 나무들을 뽑아내고 버리는데 5억 원이라는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살림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이중 청구이자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눈먼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다는 확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는 선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벽에 난 아주 작은 실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실금 하나를 찾아낸 것만으로도 제 안의 무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용기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펜을 굳게 잡고 그 항목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제 작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과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혼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금을 거대한 균열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쩌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공책을 앞에 두고 저는 밤을 꼬박 새웠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며 과연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있기나 한 걸까?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은 저를 고립시키는 감옥이었는데 오늘따라 이 집 밖의 세상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새 정성껏 눌러 쓴 작은 종이 몇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조경 비용 5억 원의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제가 발견한 관리비 이중 청구 문제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걸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아파트 중앙 게시판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이며 멈춰섰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세요. 제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장을 보러 가던 이웃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웃님, 잠시 이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 재건축의 문제가 좀... 하지만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종이를 흘긋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멀어졌습니다. 아유 됐어요. 그런 건 대표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죠.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저는 순식간에 이상한 노인 취급을 받으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역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패배감이 다시 스멀스멀 온몸을 휘감던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칼칼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할멈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 누가 엿보기나 한데. 돌아보니 길 건너 벤치에 앉아있던 103동 이경자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깐깐하고 쓴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해 다들 피해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글씨는 개미 새끼만 하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니 다들 무시하는 거 아냐. 그 종이 이리 줘봐. 저는 얼떨결에 손에 쥔 종이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제 글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이 숫자들 할멈이 직접 계산한 거 맞아? 네, 제가 30년 동안 쓴 가계부랑 관리비 고지서들을 다 비교해봤어요. 그녀는 제 얼굴과 제가 쓴 글,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낡은 가계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롭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던 그녀는 꾸밈없는 사실과 정직한 노력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뿐이야? 이상한 게? 아니요, 이것 말고도 자잘하게 의심되는 게 더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서요. 즉, 평생 살림만 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쓸모가 있는 구석이 있었구먼. 그녀의 말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희미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저 박용태라는 인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말만 번지르르 하고 눈알 굴리는 게 딱 사기꾼 상이거든. 그런데 영감탱이들이 죄다 저놈 말이라면 껌벅 죽으니 나 혼자 지져봐야 씨알도 안 먹히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외로운 싸움의 동지를 만났다는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내가 나서는 거야. 할멈. 혼자 저 여우 같은 놈을 어떻게 상대해? 군사를 모아야지, 군사를. 이경자 할머니는 그날 오후 곧바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끈 곳은 아파트 단지 뒤편의 경로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를 하거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경로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주목. 지금 우리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화투장만 뒤집고 있을 때가 아니야. 처음에는 다들 귀찮아하던 할머니들도 돈이 샌다는 말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저를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자, 여기 오정숙 할멈이 기가 막힌 걸 발견했으니 다들 들어봐.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주민 설명회 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밤새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우리가 낸 김장값으로 배추 2포기 살 걸 1포기만 사고 나머지는 누가 꿀꺽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경로당 안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어쩐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했어. 그 박 대표라는 인간 생긴 것부터가 능글맞더라니. 평생 아파트 소식에 훤한 정보통 박봉래 할머니 숫기는 없지만 주산 학원을 다녔다는 계산왕 최수님 할머니까지 그동안 무시당하고 흩어져 있던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용태 대표에게 개인적인 굴욕을 당했던 경험들을 하나둘씩 털어놓으며 분노에 공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로당 한편에 모여 앉아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가장 연장자인 제가 떠밀리듯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없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이경자 할머니의 지휘 아래 제가 썼던 허술한 종이를 깔끔하고 눈에 잘 띄는 대자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할머니 대여섯 명은 함께 아파트 중앙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대자보를 붙이려던 순간 관리소장과 함께 나타난 박용태 대표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아니 어머님들, 여기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불법 부착물은 안 됩니다.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에도 이경자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불법? 주민들이 아파트 비리를 알리는 게 왜 불법이야? 캥기는 거라도 있나 보지? 박용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우리를 막아서려던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이 대자보에 적힌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이 없을 시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단호한 목소리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박용태는 잠시 주춤하더니 우리를 얕잡아보는 눈빛으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닌 작지만 단단하게 뭉친 할머니, 연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승리를 예감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대자보는 아파트 단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조경 비용 5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앞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지 앞 상가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재건축 안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용태 대표의 얼굴이 며칠 사이 눈에 띄게 헬쑥해졌고 그는 우리 할머니들을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달콤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여우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일동 오정숙 할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며 어쩐지 멀쩡한 재건축을 저렇게 반대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아들 내외가 그래서 저렇게 애를 먹는 거래.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습니다. 박용태와 그의 편에 선 몇몇 사람들이 작정하고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논리적인 반박을 무너뜨릴 수 없자 제 인격과 신뢰도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응원한다며 계란 한 판을 건네던 이웃이 오늘부터는 저를 동정어린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대위 할머니들조차 흔들렸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웠던 박봉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긴 하잖아 우리 나이가. 세상이 다시 한번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남이 아닌 제 피부치 바로 아들 진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퇴근하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근 저를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문을 열자 아들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분노와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세요? 어머니 치매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회사 사람들까지 저보고 집안에 우환 있냐고 묻는단 말입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박 대표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내가 멀쩡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니? 멀쩡한 분이 왜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제가 제발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얼굴에 똥칠을 하시는 거냐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똥칠이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체면을 더럽히는 귀찮고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어미가 치매라는 소문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평생을 조용히 사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세요? 도대체 이 재건축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절규 섞인 질문에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장 아픈 의심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내가 묻고 싶구나. 너는 왜 그렇게 이 재건축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이냐? 내가 사는 집, 내 어미가 사는 집인데. 혹시 무언가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게냐? 제 질문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이 서서히 조각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결국 무너지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건데요? 저 회사에서 곧 잘려요. 작년부터 하던 사업도 빚더미에 앉았다고요. 이 재건축이라도 빨리 돼서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어머니 평생 모은 돈 그거 다 제 교육비로 쓰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들은 가족의 미래나 집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패를 메우기 위한 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저를 모욕하고 제 입을 막으려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아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남편을 쏙 빼닮은 그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손가락질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제 편일 거라 믿었던 아들의 배신은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